납실대교부터 이후 가양대교까지 길어져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봅시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 혁신구역. 수요일 주진우 라이브는 정쟁 비무장지대로 변신합니다. 자, 혁신을 위해서 한번 또 토론해 보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했습니다. 여야 혁신 연장 세 분. 김용태 먼저. 네, 국민의힘 김용태입니다. 류호정. 네, 류호정입니다. 용혜인. 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자, 이 문제 먼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이 기각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태 최고? 일단 유가족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여당의 일원으로서 갖고 있고요. 일단 이례적으로 그 헌법재판관들이 9대 0이라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유가족 입장에서야 굉장히 억울하고 아쉬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 탄핵 소추라는 것이 헌법 65조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가 가능한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야당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대통령의 판단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비판할 수도 있고 야당은 대통령을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든 대통령이 최종에 결정했으면 그것을 좀 따라주고 또 존중하는 것도 저는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통과될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또 벌어지는 정치인들의 말들이 또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국회에서 그 탄핵소추안 가결시킨 순간 어떻게 보면 정치적 책임을 최고재판부의 법적 책임에 대한 검토 이렇게 넘어간 거기 때문에 소수 의견들은 저 존중하고요. 이런 대한민국 최고재판소의 결정을 정치권이 이제 신뢰를 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으로 이제 넘어가야 하지 않나 싶고,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대통령실에서 전 최소한 이태원 유가족들 또한 그런 메시지를 보고 있다라는 걸 좀 인지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준엄한 심판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오히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오히려 이상민 장관의 그 소모적 정쟁을 멈춰야 한다. 본인이 직접 할 필요 없는 얘기였잖아요. 오히려 그 이태원 유가족이라든지 그리고 그 참사로 상처받은 국민들한테 먼저 메시지를 내는 게 어땠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용혜인 할 말 많습니다. 네, 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 그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는 그 장소에 갔다 왔고, 유가족분들이 그 보수 극우 유튜버들의 막말에 이제 쓰러지시는 것도, 그리고 병원에 가시는 것까지도 보고 왔습니다. 그건 좀 너무하잖아요. 네, 여기서 언급할 가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태원 참사가 북한 책임이다.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진 유가족들을 상대로 그 앞에서 그 말을 꼭 해야 합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을 존중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근데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어떻게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이태원 참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이 직접 표명하시고 유가족들에게 정부의 최고 수반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정부라면 당연히 했었어야 할 자체적인 진상조사, 그리고 책임자의 사과,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주무부처 장관의 해임,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가 이제 탄핵이라는 법적인 절차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민 장관 잘한 건 아니잖아요. 159명이 죽었어요. 행안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했던 발언들 매우 국민들 상처받게 했습니다. 근데 어제 기각 결정 후에 소모적 정쟁을 멈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야당이 탄핵 소추권 남용했다, 국민 심판 받을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조금
메시지를 꼭 이렇게 냈어야 했나 이런 또 생각은 들어요. 뭐 행안부 장관의 어떤 헌재 결정이 뭐 네. 법적인 책임을 면했다고 해서 정치적인 책임이 면해지는 건 아니라는 점 여당도 굉장히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근데 성찰하고 있다는 얘기 저는 김용태 최고한테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이태원 참사 이 비극이 일어났을 때 여당에서도 그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저도 말씀드린 적이 네네.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판단하기를 어떤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표를 쓰는 것, 사퇴를 하는 것도 책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책임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비극의 참사를 마무리하고 유가족을 어루만지고 또 위로하고 네. 이분들의 어떤 회복을 돕고 또 재난법의 좀 입법이나 행정에 대한 미비를 또 채워 나가는 것도 전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지어 나가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아마 그러한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야당에서도 좀 존중해달라는 말씀 좀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전 대통령실은 그냥 메시지 안 내는 게 나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준엄한 심판 이런 말을 저는 이제 뭐랄까 메인 워딩으로 쓸 이렇게 언론에 도배가 되도록 하는 거는 굉장히 신뢰라는 말도 좀 부족한 정도였던 메시지였다고 생각하고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초입에 유가족들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모적 정쟁을 멈춰야 한다 같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는 거죠. 저는 건조하게 그러면 표면적으로라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냥 그동안의 행정 공백을 서둘러 메우고 국민 불안이 없도록 뭐 직무에 충실하겠다 이런 선에서 끝이 났으면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9개월 지났는데 처벌 0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유가족분들 외에도 그 사고를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느꼈던 국민들이 있고 또 옛날에 있었던 세월호 그런 때의 기억을 다시 또 소환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근데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자세와 이번에 충북 수해 참사를 바라보는 정부의 자세 그리고 공권력 수사의 태도가 왜 이렇게 다를까 이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아무튼 이상민 장관 오랜 시간 저의 공백으로 인한 것들 2배, 3배 더 노력을 기울여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에서는 도의적 책임지고 그만둘 것이다, 사퇴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은 지금 분위기입니다. 자,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교권 추락 문제 이제는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라도 좀 방법을 내야 되는데 당정에서는 일단 학생 인권 조례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용혜인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서희초 교사의 죽음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이때다 싶어서 진보교육감 그리고 전 정권 학생인권 조례를 때리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안타까운 초등학교 저연차 교사의 죽음마저도 정부 여당은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 파탄을 만들었다는 구체적인 근거와 통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지자체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조례가 없는 지역이랑 큰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더 적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마치 학생인권 조례가 어떤 무슨 실체적 근거라도 있는 것처럼 이 교사들의 어떤 교육활동 침해의 원인인 것으로 지목을 하고 있고 이것은 그냥 정쟁용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는 비과학적 포퓰리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태 최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도 정쟁화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권 침해라는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가 이제 교권 침해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명확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이것만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여당도 아마 알 텐데 굳이 진보 교육감이라는 워딩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용도로 보일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저도 이제 여당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방과 후 이후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도 학부모들이 어떤 교사에 대한 개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좀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좀 여당과 당정이 좀 헤쳐나가는데 좀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정원. 저는 인권 조례 폐지로 몰아가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문제 해결을 하려면 그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정교조라는 곳을 워낙에 싫어하시니까 그럼 이제 또 다른 이제 1노조를 다투는 교사노조 이제 MZ 세대가 또 한 60-70% 구성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분들의 얘기를 듣더라도 마찬가지로 인권 조례를 없애는 것이 지금 현장의 문제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그 덧붙이시는 말씀들이 이렇게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이 서로 존중받아 마땅한 가치임에도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셨거든요. 대신에 어떻게 보면 이게 노동권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쉬울 수 있는데요. 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이 오롯이 감당하지 않게 하는 게 지금 필요한 거죠. 네.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지금 현실이 있는 거니까 그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네. 가야죠. 자, 오늘 국회에서는요. 장관과 야당 의원들의 격돌이 있었습니다. 이분들 국회만 오면요. 한판 붙어보겠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몰라도 그냥 한판 벌어집니다. 자, 원희룡 장관 오늘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희룡 장관 얘기는 누가 하실까요? 대강경을 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야당이 네. 의혹 제기하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당연히 야당의 역할이고 여당을 견제하고 또 그런 국민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야당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일부 야당 의원들은 마치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께서 네. 벌써 시세 차익을 얻었거나 얻고자 하려고 했다라는 그 결정, 그 가정을 되게 진실로 믿고 이 문제를 보다 보니까 계속 의혹에 의혹을 낳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국민적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원희룡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발끈하거나 국무위원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의혹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실 태도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이 좀 여야가 좀 감정을 좀 내려놓고 이 문제에 대한 도대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냐, 이 문제를 좀 현안 질의를 통해서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 초기에 뭐 백지화를 하시질 않나 굉장히 그 김건희 여사를 향한 그 눈물겨운 행위들을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그 원희룡 장관의 주장이 좀 논리가 빈약한 것처럼 보여요. 지금 국정감사 당시에 그 질의 영상이 다시 소환이 된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 양평에 김건희 일가 땅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정치 그만두겠다라고까지 지금 했는데 알고 있었던 게 드러난 거고, 도대체 왜 저러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한간의 소문으로는 총선이 아니라 총리로 가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소문도 있던데요. 네, 어느 쪽 꿈이든 좀 무너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류호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땅을 알았다면 내가 장관직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까지 얘기하셨는데 아직 사퇴 안 하고 오늘 국회에 오셨더라고요. 저는 국민들 앞에 본인이 스스로 뱉은 말이 있는데 20-30년의 정치 인생을 헛되이 끝내지 않으려면 그 말을 지키시는 것이 도의에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해 충돌이 사실 이 모든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 땅 관련된 어떤 이득이라는 것이 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얼마나 작용을 했는가 여부가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가정 혹은 그 의혹이 이 모든 사안의 핵심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원희룡 장관의 태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충격요법을 썼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무엄하다. 어디 영부인에게 감히 의혹 제기를 하느냐? 라는 식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그 대통령 일가의 이런 어떤 이해 충돌,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감히 의혹 제기를 하느냐라는 식으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은 그 국민들이 모습은, 네. 납득하기 좀 근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은 충격적이잖아요. 충격요법은 이제 장관 말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국토부 관계자가 네, 이제 말한 걸로 알고 있고요. 국토부 그 발언은 네. 관계자 발언은 잘못됐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사안에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국민이잖아요. 네. 장관도. 그래서 국민을 항상 생각하고 하는 그 발언에서 백지화라든지 뭐 이런 말씀들은 좀 잘못됐다라는 점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 싫으면 말하라. 말 너무 많다 얘기하면서 한동훈 장관도 목소리 거둘 생각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그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요 말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기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수사하고 기소해서 법정에서 유죄 판결 받아서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검찰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민주당에 제기하고 있는 그 의혹들이 실제로 수사로서는 별로 진척되는 건 없는데 계속해서 국회에 와서 혹은 언론에다 대고 이런저런 말들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 저는 참 국민들이 보기에 의아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무능해서 제대로 수사로 본인들의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아닌 자꾸 말로써 이 사안들을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둘 다인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그 이화영 네. 전 부지사 재판일까요? 그걸 좀 집중해서 봤거든요. 예. 왜냐하면 최근 며칠 동안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실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네. 도대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말을 바꾼 건가, 진술을 바꾼 것인가, 아니면 이 아내분께서 이 하는 행동들 이게 사실 일반적이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마침 어제 또 법정에서 그 변호사를 해임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내분과 이화영 부지사가 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의도와 원치 않게 아내분께서 이제 변호사를 해임했던 것 같은데 언론 보도를 보면.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그러니까 법정에서 진술을 막으려고 연기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에 대한 추측도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분명히 그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었을 텐데 변호사를 해임하고 그러한 것을 버리면서 변호사가 결국은 입회하지 않으면서 법정이 연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이 상식적이지 않은 이 상황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 건가?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과 그 아내분께서 오히려 이 법정의 진술 연기시키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심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만약에 검찰이 그 이재명 대표와의 그 연관이랄까요? 네. 그 혐의를 일부라도 밝혀내면 좀 크게 타격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데 네. 굳이 또 이렇게 말을 그렇게까지 또 하시는 걸 보면서 지금 정치권이 처음에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선출되고 그때 또 어떤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그 행정이나 뭐 어떤 이런 분야에서 정치적 경험이 적은데 어떡할 거냐 이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실 원희룡 장관을 포함해서 뭐 선출직 공직자들의 어떤 경험이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랬는데 지금 거의 이 말들로 일으키는 소란들은 하향 평준화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게 아니라 어디선가 우파 유튜버 채널일까요? 어디선가로는 어휘들을 자꾸 배우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박범계 의원과 그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도 부닥쳤어요. 그 박범계 의원께서 왜 엷은 미소를 이렇게 짓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제 표정도 관리합니까? 얘기한. 가볍기가 깃털 같다. 막 이렇게 하면서 설전을 벌였는데 이 설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관료들께서는 표정 관리를 저는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표정 관리요? 네, 이상민 장관 어제 출근하시는 거 혹시 기사로 사진 보셨나요? 네. 네, 옅은 미소를 짓고 무슨 개선 장군인 줄 알았어요. 뭐 마치 진짜 승리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살긋살긋 웃으시면서 출근을 하고 오송 지하차도 현장에 방문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큰 충격을 사실 받았습니다. 네. 그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 정서에 맞게 그리고 때와 장소에 맞게 표정 관리를 할 줄 아는 것도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책임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걸 가지고 또 야당 의원들과 싸우는 것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법무부 장관이란 자리가 그렇게 한가한 자리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현직 법무부 장관께서 저는 윈윈하고 계신 것 같아요. 윈윈. 윈윈. 네. 서로가 각 양단의 지지층을 향해서 메시지를, 그러니까 감정적인 언행을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제 악마화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서로 존재감을 키운다. 이게 서로 저는 지금 주진우 이 KBS 이 공정한 방송에서도 지금 또다시 지금 다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또다시 한번 본인들의 PR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딪히려고 하는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뭐 박범계 전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사실 정치적으로 봤을 땐 좋지 않지만 서로 본인들한테 어떤 이익이 네. 되는 데 있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네. 생각합니다. 장관들 그 부분 많이 생각합니다. 총선도 다가오고 예. 본인들 언론에 한 번 더 나가고 이런 네. 걸 생각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근데 이제 류정원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것이 이제 국민이 봤을 때는 썩 바람직한 정치는 아니죠.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장관께서도 국무위원이시니까요. 국무위원이라고 하면 그 국회 그 자리는 사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나와 계신 분들이니까요. 네. 그분들 존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는데 굳이 사사건건 이렇게 싸워야 할까 이런 생각은 좀 들잖아요. 굉장히 지금 피로하죠. 사실 오늘 뭐 저희가 이런 논평을 하지 않았더라면 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생산적인 뭐 네. 정책에 관한 토론도 있을 거고 한데 둘이 주고받은 그런 알겠어요. 말들을 우리 나누게 정책 될까요? 토론으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진우 라이브 혁신위원장들한테 물어보는데 민주당 혁신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어떻게 생각돼요? 저는 그분이 최근에 언론에 나오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고 훌륭한 학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정치판에 개념이 없으시구나. 그러니까 마치 나오셔가지고 민주당 의원들, 초선 의원들 코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소통 부족하다. 뭐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당 의원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민주당의 자당혁신위원장이 언론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혁신위가 내세우는 그러한 어떤 띄어보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민주당의 내분만 저는 다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혁신위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골고루 만나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와중에 그 박지원 위원장을 또 만난다고 했다가 번복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말씀하신 대로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뭐 소기의 성과를 이룰 때까지 그냥 좀 안 보고 싶습니다. 당분간 저는 좀 내려오고 싶어요. 네, 일단 민주당 혁신위도 그렇고요. 뭐 최근에 제3지대에 대한 이야기, 뭐 국민의힘의 막말과 무능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이 몇 주 동안 진전 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몇 달 동안. 네, 국민들께서도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도 굉장히 좀 피로함을 느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최근에 그 민주당 혁신위에서 한 이야기 중에 불체포 특권 관련돼서 표결할 때 기명 투표해야 된다라는 제안은 저는 좀 유의미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 가지고 또 민주당이 쫙 갈라집니다. 근데 저는 그게 좀 이 납득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 제가 불체포 특권 기명 투표 이야기를 했을 때 국민의힘의 지금 현 최고위원인 장례찬 최고위원도 이제 긍정적으로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도 개선에 어느 정도 합의가 정치권 내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다시 민주당 내의 어떤 정파, 개파의 이해관계의 싸움의 도구로 소모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기명투표를 갑자기 뜬금없이 반대하시는 분들의 어떤 논리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는 제도 개선대로 하고 당내 싸움은 좀 당내 싸움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기명 무기명이 쓸데없는 논쟁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가 하도 지금 비상식적인 일들을 해야 되니까 계속 이런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전 체포동의안에 대한 것 그리고 이것을 무기명으로 해왔던 것 다 국회법의 취지 그리고 헌법의 취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태까지 그 체포동의안을 방탄으로 민주당에 사용하면서 계속 비상식적인 행태들이 있다 보니까 이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가지고도 의미 없는 논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제 기명 투표에 대한 어떤 발언을 하고 나서 여당에서도 이것을 또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고 또 이제 해석을 낳는 것 같고요. 저는 결과적으로 이 여야가 좀 의미 없는 논쟁들을 계속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아닌 제가 다음 주 중에 관련된 법안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에서도 정의당에서도 같이 많이 발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조금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아직 시간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 혁신위원들은요. 지금 여름이잖아요. 예. 여름이고 뭐 한여름이에요. 장마가 끝나고 한여름이에요. 지금 가장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게 뭡니까? 류정원. 이번에 제가 문체위에 있잖아요. 네. 이번 문화재청이 또 소관 기간, 네. 피감 기간이거든요. 문화재들이 많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기후 위기를 대비해서 네. 어떻게 문화재를 관리해 나갈 것인지 이런 대책 사실 이전부터 토론회도 하고 해왔는데요. 좀 더 이제 집중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일단 이상민 장관 탄핵
결과도 이번 주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행안위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심사를 해야 하고 또 이번 달 안에 사실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키면 연내 표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고 싶다는 마음을 좀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8월이 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안도 좀 놓치지 않고 가져갈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10월 11일에 있을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네. 조금 뒤에 이제 김성태 의원께서 이제 출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강서구에 이제 연고가 있으시니까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총선의 바로미터기 때문에 강서구청장의 재보궐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여야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이것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유책 지역구이기 때문에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당의 입장에 맞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저는 그건 좀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김태우 구청장의 같은 경우에는. 또 별개로 저는 제3지대 후보들은 단일 후보를 내기에 좀 모였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